자, 연예개발 마약 게이트의 문이 열린 걸까요? 매일매일 깜짝깜짝 놀라는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 주제입니다. 보시죠.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마약 제공한 사람 의사였다. 의사는 마약 환자를 고치는 게 원래 우리가 떠오르는 건데 이번에는 제공자로 지금 등장이 됐다는 겁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어제부터 소식이 나왔는데요. 지금 뭐 강남 유흥업소에 무슨 종업원 여실장 일단 딱 분위기가 음침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단 이권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요. 이선균 내사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혐의 이권 피의자가 된 겁니다. 뭐 유흥업소 VIP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요. 그리고요. 어제부터는 가수 지드래곤 마약 조약 혐의로 입건됐다. 그리고 추가로 이 문제 유흥업소를 다녔던 인사를 상대로 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 일단 마지막 대목으로 봐서는 이게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짐작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일단 연예계 뭐 마약 게이트 이런 표현까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이쪽 연예 분야 좀 취재하는 이런 분야 좀 취재하는 어떤 기자의 목소리를 좀 담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드래곤은 지난 2011년도에 대마초 흡연 혐의로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 이때 이미 이 같은 충격을 안겼기 때문에 이번 소식이 좀 덜 놀라웠었다라는 반응이 일부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명 마약 게이트가 열리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계에서는 최근 얼어붙은 시장에 이 톱스타들의 마약 악재까지 겹치면서 다음은 누구냐라고 막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곳이 만약에 유명했다면 이렇게 유명 연예인들이 뭐 이 유흥업소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굉장히 은밀하고 또 3-4명이 갔을 때 그 비용을 거의 1,000만 원을 술값으로 내야 할 만큼 굉장히 비싼 이런 술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이 노출이 되는 직업인 만큼 부담감이라든가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뭐 탈출구를 이런 식으로 잘못 찾는 경우가 왕왕 생기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자, 설명만 들어도 뭔가 굉장히 어둡다는 느낌을 어떻게 좀 지울 방법이 없네요, 지금요. 아무튼 그건 이렇고요. 아무튼 수사는 진행 중인데 일단 윤경호 소장님. 자, 일각에서 단박에 나오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연예개발 마약 게이트. 연예계 하면 우리가 또 K 콘텐츠.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단순히 국내 연예인이 아니거든요. 자, 이 마약 스캔들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지고 커진다면 K 콘텐츠 이거 타격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의 모습이 벌써 나옵니다, 지금요. 일본 산케이 신문이 벌써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 우리 국내에서도 우선 그거부터 떠올릴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영화 또 드라마 요즘 뭐 넷플릭스 같은데 예. 한국 드라마가 시리즈 흔히 말하는 뭐 8부작 이런 거 올라가도 예. 언어에 상관없이 요즘은 자막 처리 때문에 예. 비영어권 드라마 중에 항상 수위에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BTS 또는 블랙핑크 등등을 선두로 하는 가수들 굉장했지 않습니까? 예. 아미라든지 팬덤들만 놓고 봐도 얼마나 우리에게 기대가 크고 이미지가 좋았느냐 알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연예인들의 이미지 훼손이 청정 이거하고 K 콘텐츠가 과연 서로 연계가 돼 있었느냐 아니면 뭔가 좀 창의적이고 정말 기발하다라는 걸로 있었느냐. 만약에 후자라면 예. 영향은 좀 덜하겠지만 청정 이런 걸로 같이 더 씌운다면 굉장히 위기는 위기죠. 그러나 저는 K 콘텐츠의 위기보다도 예. 연예인들은요. 요즘 운동선수나 뭐 등등을 포함해서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우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정말 왜 여기까지 왔을까에 대한 반성을 진지하게 예. 그리고 정말 특단의 대책을 지금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뉴스와이드가 주로 정치 분야 그리고 사회에 약간 좀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 많이 다룹니다. 근데 오늘은요 최근 들어서 연예계 그리고 마약 얘기 좀 자주 다루고 있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청소년들 지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인물들 최정상급 연예인들이 과연 이런 모습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분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로 아까 제목에 있었던 그 내용이군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
뭔가 제공했대요. 이성균 그리고 지드래곤에게 마약 무상 제공 이런 혐의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상 제공을 할 게 따로 있지 마약을 무상 제공하는 거는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일단 윤기찬 변호사님. 이거 현직 의사가 마약 제공 이런 거 의심받아서 지금 불구속 입건돼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도대체 그럼 이건? 이게 사실 좀 엄중한 것 같은데요. 이게 예. 마약이 이제 물론 저 사람이 무상 제공한 마약의 종류가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마약이라 그러면 본인이 이제 처방 과정을 거쳐서 갖고 왔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본인이 운영하는 뭐 병원이나 의원에 갖고 있는 마약성 약품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만은 없으니까 보통 이제 예. 마약류 중에서 향정 같은 경우는 주로 의약품으로 처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마약이었느냐 아니면 의약품으로 사용되지 않는 마약이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지금 건데.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그 마약을 제공한 거냐?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마약이었다면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합법적인 마약상인 거예요. 지금 470만 건 정도가 자기 처방을 한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의사가 자기한테 자기가 처방을 그렇죠. 한다고요? 자기 처방하고 그다음에 뭐 사망자를 처방하고 대리 처방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과다 처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마약류는 그게 다 뭐가 기록도 남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록은 남는데 평가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만들어져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의사가 한 그 마약류 처방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이렇게 수사가 시작돼야지만 있는 것이지 예. 실제 되고 있지 않고 의사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 만약에 마약 중독자는 의사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마약 중독자는 의료법상의 의사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그런데 마약 중독자로 처벌받은 의사들 꽤 있거든요. 예. 근데 마약 중독자로 평가받은 의사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라는 단어가 법률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마약 중독자는 이건 평가거든요. 예. 근데 법률에는 그런 단어 쓰이면 안 돼요. 예. 마약으로 마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마약 중독으로 처벌 취소를 한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뭐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듬어져야 국회의 문제죠.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간호사 한 명 이외에는 여태까지 면허 취소된 사유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예. 이게 과다 처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예. 거죠. 그것이 지금 아직 못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수사가 시작돼야지만 되는 건데 예. 하여튼 저 의사가 만약에 본인이 처방한 의약품을 제공했다라고 하면 예. 이 의사는 물론 처벌받는 것 이외에 예. 그럼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만 있겠는가? 그러니까 연예인들 같은 경우 야 이거 합법적인 처방받아서 온 거야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투약을 했을 거고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475만 건이나 된다고 하니까 예. 유통되는 그 마약이 그로부터 나온 마약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사제복지부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모릅니다만 저 논란이 되는 입건이 됐다는 저 의사가 약품으로 쓰는 중에 향정치성 의약품 이런 거를 제공한 건지 아예 그냥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마약을 제공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자일 경우는 이건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지금요. 자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우리나라의 그 마약과 관련된 어떤 실태에 대해서 좀 설명하신 목소리가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밀수, 판매, 투약 이런 순서로 이제 처벌이 높고 이제 투약 사범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비교적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성규 씨 같은 이런 투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동종 단가가 뭐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예. 그런 것이 없더라면 다른 밀수나 유통 사범에 비하면 비교적 처벌 수위가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제가 오늘 나오신 5분 패널 분들께 좀 질문을 하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 연예계 쪽을 이렇게 많이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못 드리겠어요 지금요. 그냥 유기찬 변호사가 마저 좀 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정도 뭐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자꾸 뭐가 확산되고 이거 더 많은 연예인 혹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제 연예인들이 보통 이제 마약에 손대기 취약한 계층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일단은 마약이 대중화됐지만 어쨌든 고가의 제품이고 예. 상당히 그 익명성 있게 이게 전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제가 그 의사분을 문제 삼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합법적인 처방을 받아서 온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의 주점을 통해서 확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무슨 해외에서 수입해 와서 유통하는 과정은 굉장히 위험성이 따르지만 의사가 처방한 제품을 갖다가 유통시킨다. 그러면 뭐 상당히 믿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새로운 유형의 마약 공급이 만약에 상당히 퍼져 있다면
그러면은 더 많은 연예인들이 관련돼 있겠죠. 지금요, 뭐 이 SNS도 그렇고요, 온라인상을 통해서 뭐 어떤 연예인 이름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막 지금 요새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는요, 나 아닌데요라고 강력히 호소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억울한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시 신중해야 되거든요. 물론 의심은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가야 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지금 이거는요. 자, 이런 가운데요. 요번에 이 연예인들 마약 이 혐의,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요. 또 이것도 음모론 어제도 좀 잠깐 다뤄봤는데 오늘도 좀 목소리가 하나 나왔거든요. 일단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이 취임 이후에 강서 보궐선거 지면서 사실 좀 가장 큰 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이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이성균이나 지드래곤 같은 이런 연예인들은 대한민국 대표적인 연예인들 아니겠습니까? 탑 연예인들이죠. 예. 이게 오비일학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이 시점에서 이걸 터뜨리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신데요. 이거 정치권에서 이제 일부 이제 민주당 쪽 일부 인사들이 이제 이른바 이제 음모론이거든요. 이거 뭔가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 자꾸 이걸 공개하고 터뜨리는 것 같다 이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장이 사실이려면 예. 이게 이제 증거가 있거나 그죠, 증거가 좀 아니면 있으면 정황을 좀- 들어보니 예. 그럴듯하다.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음모론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지금 상황을 갖다가 하나의 정치적인 소재로 삼아서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음모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주장을 하시려면 좀 증거는 명확히 필요해요. 아직 그 증거를 얘기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증거는 없는 것 같고 어. 상황이 보궐선거에서 완패를 했으니 어. 집권 세력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어떤 최근의 완패 상황들을 다른 걸로 옮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어. 이런 정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더 명징한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 정도 수준에서 의욕적이 저 정도 수준에서 끝나야 된다. 어. 저걸 계속 예를 들어 주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 어. 하지만 이제 좀 고민스러운 대목은 예. 2019년도에 황모 씨 기업체 외손녀였었지요. 아. 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상당히 큰 사회적인 무리가 예. 있었고요. 또 이 해인가요? 또 승리 버닝썬 문제라고 얘기해서 또 경찰과 유착되는 관계에 예. 또 여기에도 예를 들면 마약 문제가 연루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예를 들면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사태가 있는데 여기에 항상 경찰이 연루된다 이런 의혹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 그렇다면 2020년부터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부터 제기했던 마약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검거 이런 작업들을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예. 좀 그런 작업들을 일반적으로 해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집중적으로 이런 일이 터져 나오니까 아. 예를 들면 뭐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음. 마약이 연예계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게 예.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겠죠. 예. 이런 중요한 부분들에서 정치인이 저런 얘기를 한다면 예. 본질이 좀 옆으로 가는 어.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저런 말씀 하시지 않고 오히려 예. 좀 안민석 의원님께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음. 좀 뜻깊고 깊이 있는 내용들을 국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질문을 하니까 얘기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음모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비춰진 목소리가 최근 며칠 동안 좀 있었어요. 자,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 전략실장. 예.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게 이제 문제가 좀 됐던 게 지난 주말에 예. 민주당의 현직 상근 부대변이라는 사람이 부대변인. 이제 예, 예. SNS에 이제 그런 음모론을 올렸죠. 근데 그분이야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친명계 선봉에 서 있는 분이고 어. 그래서 아마 이제 비명계의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을 이제 목표로 해서 이제 열심히 뛰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고 아무 사실관계도 없는 저런 음모론을 띄우는 것은 예. 그 상근부 대변이냐 뭐 개딸들이나 이런 분들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좀 과도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하여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할수 10분 있다고 어떻게 좀 봐요. 이해는 될 것 같다. 근데 어떻게든. 오선의 안민석 의원이 아.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저렇게 또 이야기를 하니 예. 오선의 안민석 의원은 비명계도 아니고 친명계 선봉장 역할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5선이나 됐는데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직 오산에 경기도 지역구인 오산에 누가 뭐 친명계 다른 사람이 무슨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이 음모론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혹시나 본인 공천이 보장이 안 돼서 불안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 생각에는 그냥 습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분은 옛날에 과거사가 있지 않습니까? 최서원 씨죠. 이제 최서원 씨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 터졌을 때 비자금 뭐 몇 조가 있다고 그래서 유럽까지 가서 뭐 찾아가네 마네 그랬던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윤지호 씨 그야말로 유명한 공익제보자 그러네요. 윤지호 씨 캐나다에서 불러와서 공익제보자라고 추켜 세우고 사기극을 치고 캐나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안민석 씨가 또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냥 거짓말을 그냥 사실인 걸로 믿고 싶어하는 예. 이런 아마 좀 음모론에 좀 깊숙이 좀 빠져 있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뭐 음모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마약 확산 이거 막아야 된다는 거 이거 모든 국민이겠죠? 일부 제외되는 국민이 계신 건 아니겠죠? 마약 확산에 반대하시는 분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거는 아니다. 이거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이런 내용 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비유는 왜 안 보이는 걸까? 굉장히 좀 비중이 있다고 늘 평가받으신 세 분부터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일단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김경진 당협위원장, 오신환 당협위원장. 박성중 의원은 이른바 친윤 이런 의원도 꼽히죠.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아니라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친윤으로 통상 꼽혀요. 그리고 김경진 위원장은 보니까 윤석열 대선 캠프 당시 공보특보단장. 그렇다면 친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오신환 당협위원장, 전 의원이죠. 최근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의 서울시에서 부시장을 지냈어요. 그러면 이건 친윤인지 비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른 인물들도 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인물 보시면요, 일단 위에 세 분 있고 밑에 보면은 아시겠어요 지금? 정선아 위원장, 정혜용 전 부시장장, 이소희 전 세종시의원 다음도 있어요. 13명이니까 많습니다 좀. 보시면 뭐 교수도 계시고요. 어떤 회사 대표, 조교수, 뭐 전 앵커도 있네요. 그리고 대학생도 있습니다. 이번에 특이하게 대학생.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 현역 대학생인가요? 아무튼 대학생이 한 명 포함돼서 13명인데 일단 앞에 제가 판례를 드렸는데 일단 아직 올려주지 말고 일단 점수를 좀 써주세요. 지금 오늘 발표한 13명의 혁신위원 인선 이거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까를 점수를 적어주시는 건데 일단 여기 보면요. 박성준 의원과 김경진 위원장이 과거에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영상으로 따로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 저 박성중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영원한 런닝메이터, 저 박성중을 선택해 주십시오. 윤석열 지지한다고 하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대요. 호남 지역에서 밖으로 나 윤석열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제가 화면에 나오는 거 아까 미리 점수를 좀 적어달라는데 오늘 인선에 대해서 혁신위원 13명 인선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까? 아직까지 안 쓰신 분이 계세요 지금요. 유기찬 변호사는 점수를 못 쓰고 계세요 지금요. 쓰셨네요. 앞에다 가슴 쪽에다 걸어주세요. 자 보시면요. 일단 제가 가장 낮은 점수부터 한 번씩 볼 거예요. 일단 저 김종욱 전 의원가 29점이고요. 그 다음이 김근식 교수께서 60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저 윤경호 소장께서 70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늦게 쓰신 윤기찬 변호사가 80점입니다. 자, 그럼 일단 가장 낮은 점수부터 김종욱 전 행정관 29점은 뭡니까? 이건 점수랑은 좀 약간 다른 의미인데요. 30점도 아니고 29점은 오늘 마약 뭡니까? 얘기가 나왔는데 도박 도리직구땡에 보면 뭐예요? 또 뭐 잠깐만요. 도리직구땡이라는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 쓰신 거죠 지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한 끗이면 예. 아무리 잘해도 못 이기게 되죠. 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예. 혁신위가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의미에서 29라고 하는 숫자 30이 안 된다. 한 끗이다. 아, 합쳐봤자 한 끗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심오한 의미네요. 예, 그래서 두 끗, 세 끗 나오면 다 지는 거여서 예. 이유도 지금 말씀드리니까 점수에 대해 예, 왜 29점이지 굳이? 아니 왜냐하면 원인이 뭐냐면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국정 운영 부정 지지층이 60% 정도에 육박하거나 넘는데도 불구하고 예. 국정 운영 방향을 바꾸지 않았고 어. 그다음에 유죄 판결 받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분을 사면해서 후보로 내서 완패한 상황인데 그 완패의 원인인 대통령이 사과나 반성도 없고 그다음에 국정 운영 방향을 바꾸지 않는데 예. 혁신위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성과를 내기 어렵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일단 혁신위가 맨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요? 왜냐하면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예. 평생 4번, 5번 통화했다고 얘기하는데 윤요한 혁신위원장은 예. 매일 통화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아,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예, 그렇죠. 부인을 하셨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지 혁신위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얘기되는 예. 국민통합위의 김한길 위원장과 혁신위원장이 된 인요한 위원장의 말 자체가 둘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화 빈도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혁신을 하려고 하는 혁신위원회가 시작부터 거짓말을 한다면 국민들이 그 혁신위원회가 앞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으시더라도 예. 그만큼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점수로서의 29점이 아니라 예. 합쳤을 때 한 끝이 나온다는 의미에서 예. 아무리 잘해도 예. 이기기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뭐 줬습니다. 한끗 설명인데 그래도 아무튼 5분 중에 제일 낮아요. 29점이면. 자, 그다음 점수가 60점인데 김근식 교수께서 60점 쓰셨는데 기대 반 우려 반 가시셨는데 일단 오늘 나온 인선 중에 비유는 안 보입니까? 맞습니까? 박성중 지금 현역 의원은 딱 한 분인데요. 예. 박성중 의원은 아마 수도권이라고 해서 한 것 같은데 수도권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서울인데. 서초시고 그다음에 이제 출신이 이제 그 영남 출신이시고 예. 그래서 수도권의 이런 원외위원장들 정서를 대변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 거리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경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철수계로 국민의당 저도 같이 했습니다만 예. 사실은 이마 캠프 그러니까 후보 준비 시절부터 사실 저랑 같이 일찍부터 윤석열 후보랑 같이 합류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범친윤이라고 봐야 되고요. 범친윤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유승민계로 분류돼서 아마 이제 유승민계를 끌어안는다는 그런 평가를 의미가 또 받기 위해서 있을 수 있습니까? 넣은 것 같습니다만 유승민 의원하고 분리된 지는 오래됐고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그렇죠. 체제 하에 오세훈 부시장이었단 시장 말이에요. 하에서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오세훈 시장과 가깝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저 오신환 부시장도 그 선대 시절에는 제 방 옆방에서 같이 후보 수행실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까운 범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사실은 범진윤? 온전한 의미에서 비윤계는 없다고 봐야죠. 없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나머지 그 뭐 잘 이름을 잘 모르는 그런 다른 분들은 오늘 네, 많아요. 그냥 뭐 병풍처럼 있는 분들이 같고 마치 그냥 병풍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지금 이제 그렇죠. 병풍. 저분들이 예. 거기 가서 무슨 자기 할 말을 그럼 하겠습니까? 일단 60점의 의미는 뭡니까, 그럼? 제가 이제 대학 교수니까 예. 60점 밑으로는 꽈락입니다. 아, 꽈락. F죠, F. 아. 그러니까 F는 면했다고 볼 수 있는데 60점을 넘어서 70점이 C고 예. 80점이 B 아닙니까? 그렇게 그럼 되려면 이게 수미양가로 하면 양입니까? 5단계로 나누면 잘 그 모르겠습니다만 밑이 가 같은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변수는 이뇨한 위원장 개인의 돌파력밖에 없다. 오늘 선정된 분들이 어떻게 해서 좀 이뇨한 위원장을 이렇게 뒷받침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볼 때 해석하지만 높아 보이지 않고 그러나 이뇨한 위원장이 처음에 임명된 다음에 했던 메시지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처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예, 된다. 그다음에 낙동강 하류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기세로 간다고 하면 좀 기대해 볼 만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좀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세 쪽에서는 기대지만 지금 병풍 얘기에서는 우려네요, 지금요.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자, 다음 점수가 이제 70점이 나왔거든요. 윤경호 소장께서는 70하고 C등급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우리 저 김근식 교수님 설명에 들어 있어요.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 50점 이하는 낙제. 이건 해봐야 소용없는. 너는 그냥 사라져라는 의미 아니에요. D등급은 해도 이건 꼴찌. 예. C등급은 앞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래도 있지만 좀 아직은 형편없는, 좀 형편없는. 점수는 좀 그러니까 형편없다. 이제 오늘 출범을 했고 앞으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예. 저는 그런 점에서 활동 앞으로 해봐라. 그러나 첫 출발은 C등급이다라는 의미인데 왜냐 우리 김종호 행정관의 설명에 다 들어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혁신위를 왜 만들었는가가 중요해요. 총선을 위해서 뭐 공천 제도를 바꾸고 뭐 이런 거 하라고 혁신위를 만들었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정말 아직도 한참 멀었다. 왜 이번에 강서구청장이라는
일개 구청장 선거인데도 예. 유권자가 국민이 여론이 이렇게 집권당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를 때렸는가를 예. 그걸 생각한다면 혁신위를 친윤을 포함시켰느냐 또는 비윤을 포함 안 시켰느냐 이거는 전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정말 사명권이 왜 남용이 됐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저도 똑같이 국정운영 방식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국민의 60% 70%가 반대한다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왜 저렇게 밀어붙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없이는 예. 이 혁신이 활동해 본들 총선에서 무슨 제도 좀 바꾼다고 해서 과연 되겠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C등급에 불과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점수가 이제 75점을 쓰신 배종찬 소장이신데 일단 설명 좀 해주시고. 저는 뭐, 예. 데이터 전문가니까 예. 이게 점수가 정교해요. 유일하게 아주 5점대로. 아주 예. 정교합니다. 아주 예. 정교한데 가장 정교한데 예. 그런 이유는 일단 혁신위에 대한 평가는 저는 유보를 했어요. 왜냐하면 혁신위원 인선만 가지고 평가를 하자. 예. 평가 기준을 가지고. 예. 저는 그래서 100점 만점에 구성 요소로 4가지가 포함이 된다. 아, 구성 요소. 예, 호남, 예. MZ세대, 여성, 비윤인데 예. 그래도 호남 인요한 위원장도 그렇고 호남은 좀 호남 구성돼 있어요. 있어. 김경진 위원장도 호남 출신이고 그다음에 MZ세대 이 대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 포함됐어요. 그다음에 여성들이 꽤 많아요. 7분인가요? 저는 정말 이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 마초 정치 세력처럼 너무 남자들 위주인데 아니 좀 우리도 여성들 또 패널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예. 그래서 너무 남성 위주다 오. 이런데 이제 여성이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에 아쉬운 게 이제 비윤이 안 들어갔어. 4개 그래서 저는 항목 중에 3개는 일단 점수를 준다. 박성중, 김경진도 좋았겠지만 여기에 예. 물론 본인이 거절하긴 했지만 천하람, 김웅, 예. 김웅도 본적지는 호남 출신이에요. 여기에 김건희까지 포함됐더라면 갑자기 옆에 계신 친윤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친윤이래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김건희까지 60점을 주시길래 어. 포함이 됐더라면 좋았을 뻔 했다.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추가로 주면 대학생이 하나 포함됐잖아요. 그렇죠. 현역 대학생.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이게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남 출신도 있지만 인요한 예. 위원장도 그렇지만 또 경북대 뭐 학생회장인가 그래요. 그 화면에 있으면 좀 보여줄까요? 예. 아까 명단에 있었는데 대학생. 그러니까 2000년대생입니다. 여기 보면 박우진 경북대 그렇죠. 지금 현 대학생이라 그러죠? 맞습니다. 대학생. 그러니까 이제 송희 전 앵커와 박우진 대학생이 거의 뭐 또 몇몇 MZ 세대가 더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참 잘 뽑았다. 아, 이게 이것만큼은? 그렇죠. 이 박우진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0년생이에요. 2000년생이요. 그렇죠. 정말 밀레니엄 세대죠. 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일이든지 저지를 세대다. 아. 저지를 위원이다. 그런 면에서 호의적으로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 일단 다 내려주시고요. 가장 높은 점수를 고민 끝에 주신 용시하면서 80점입니다. 이거 왜 80점입니까? 제가 이게 점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예. 기억에 예전에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예. 필기 커트라인이 80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종만 80점 아닙니까? 일종, 예. 이종은 좀 낮고? 이종은 이제 하지 말아요. 일종. 일종이 80점. 그 예. 기억을 떠올려 썼는데 일단은 합격점이다. 오. 일단 필기 이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은 주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름 고민을 한 흔적은 보여요. 이게 5명이 정치인이고 나머지 8명이 생활인이에요. 그러니까 직업 갖고 있는 분이고 예. 여성 7명이고 남성 6명이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혜용 씨 같은 경우에 보니까 대구시에서 공무원 하다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소희 씨는 장애가 있으신 분이에요.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고 세종시 의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오신환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8분의 장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정치인 3분을 뺀. 네. 그러니까 지금 중앙 정치인 3분을 뺀 나머지 분들을 좀 주목해달라. 그렇죠. 그 그러니까 뜻입니까? 박성중 의원은 개인적으로 역할이 만약에 이 혁신위가 정말 혁신을 하려는 조직이다라고 공표하려면 예. 서초에 불출마 선언하면 돼요. 오, 불출마 선언이요? 네, 그러면은 혁신위가 아니, 정말 지금 뜰 거고. 굉장히 막 강한 욕을 하셨어요. 지금 갑자기 지금. 이거 제 의견이에요. 오, 지금. 예. 개인적으로 뭐 제 그 군대 선배이긴 한데 이건 그냥 갑자기 제 소초에 의견입니다. 그만 나와라. 그걸 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혁신이니까. 혁신이니까 그건 뭐 그대로 당의 의견이 되는 건 아니고. 예, 예.
그다음에 그 전주에 당협위원장이 있거든요. 이게 전북이란 말이에요. 예. 아마 천하람 위원장한테 제안했던 부분 전남이기 때문에 제안했을 거고. 아. 그리고 정혜용 씨는 이제 대구이고 이소희 씨는 충청도예요. 아, 지역이 세종. 좀 골고루 있다는 뜻이네요. 세종이고 대학생은 이전에 민주당 비대위에도 대학생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뇨한 위원장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 혁신위의 컨셉은 뭐 여러 말씀하셨지만 국민과 함께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예. 정치권에 매몰되지 않고 생활형 혁신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이 느끼는 실제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는 창구 역할을 할 것이다 혁신위원들이.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합격점이 준 것이고 이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운영이 좀 필요하다. 예. 2개월 하겠다는 거예요. 60일 동안 하겠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60일 동안의 창의적인 혁신위 활동이 필요한데 일단 처음 출발을 저는 누군가 기득권 내려놓는 예. 충격적인 선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29점부터 80점까지 다양한 점수인데 윤기찬 변호사께 당 상황을 잘 아시니까 제가 그냥 갑자기 궁금함증이 드는데 혁신위원회 임명이 되면요 활동을 하잖아요. 혹시 당에서 활동비 좀 지원합니까? 밥은 사다 주는 것 같아요. 아, 밥은 줘요? 도시락. 예. 옛날 경선관리위원 제가 해보니까 예. 오랫동안 할 수도 있거든요. 회의를. 그때는 이제 도시락 제공이 되고. 도시락 제공이. 네. 뭐 회의비 같은 건 안 줍니까? 회의비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외부인들은 회의비를 주죠. 외부인들은 줄 수 있겠네. 아, 내부인은 안 주고. 예. 그럼 아까 위에 계신 세 분은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다음에 밑에 계신 세 분도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적이 있으신 분들. 당협위원장 전주 병해 당협위원장 그런 분들은 안 되는 여성.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예. 대구 경제부지사 했던 저분도 당직자 출신이에요.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대학생이 있잖아요. 네. 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럼 대학생이니까 그분들은 이 친구는 대구예요. 또 회의비를 더- 줍니다. 또 와야 네. 되잖아요 네, 지금. 회의비를 장학금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여당에서. 아무튼 그리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예. 지금 이제 박성중 의원은 제가 컨셉을 잘 모르겠고 예. 김경진 전 의원은 사실 인 위원장하고 친분이 오랫동안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오신환 의원은 사실 비윤계 유승민 의원계잖아요. 원래는 원래 출발을. 시작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막 유승민계에 제안을 했겠죠.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는 거절을 당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신환 의원을 그런 예. 구색 맞추기용으로 모시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절하신 분 두 분 있어요. 두 분. 본인들이 공개적으로 밝혀서 나 거절했다고 영상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김기현 대표 뭐 그냥 시간벌이하는 뭐 허수아비 혁신위원 같이 활동하게 될 위험성이 있는데 저는 뭐 김기현 대표 시간 버는 어떤 허수아비 혁신위원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는지 좀 제가 들어야죠. 혁신위원이요. 아니 혁신위원이라도 혁신위원장의 생각이 어떤 건지를 좀 제가 여쭤봐야 되는 것이고 아 당이 어려울 땐 당연히 도와야죠. 어떤 역할이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철학과 방향을 갖고 계신지는 들어봐야 되는 거죠. 자, 김근식 교수님. 네. 천하람, 윤희숙 두 분. 일단 혁신위원 제안 받았는데 거절한 거는 안 가겠다고.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여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입니까? 이거 왜 거절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이제 혁신위에 몸을 담아서 예. 활동을 했을 경우에 혁신위가 잘 됐을 경우에는 정치적인 자산이 되지만 본인에게 잘 못 됐을 경우에는 본인에게는 사실 정치적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천하람 위원장이나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내년에 출마를 분명히 해야 될 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부 일반인이 아닌 이상 이 혁신위에 자기가 스스로 몸을 담았을 때 이게 용두사미로 끝났을 경우에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큰 우려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큰 우려는 그거였죠. 김기현 대표라고 하는 기존의 당대표 체계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혁신위가 지금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과연 혁신위가 적어도 천하람이나 윤희숙 정도의 주장에 준할 만한 그런 혁신의 어떤 내용들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답을 아마 가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괜히 갔다가는 굉장히 긁어부스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오늘 혁신위 구성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병풍 이야기했습니다만 좀 더 세게 이야기하면 일종의 저게 당대표 자문위원회 같은 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자문위원이요? 저게 뭐 어떤 혁신을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본다면 유일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인용한 위원장이 유일하게 자기가 찍은 사람이 김경진 전 의원 딱 한 명이었다는데 나머지 다 당에서 추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경진 의원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그러니까 김경진 의원이 좀 파이팅을 해서 인용한 위원장을 잘 설득하고 좀 가이드를 잘해서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저는 천하람 윤희숙 의원이 이제 아마 그런 불안감 때문에 거부한 것 같은데
하나를 덧붙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당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당에서 요청을 하면 예. 그렇게 또 자기만의 계산을 통해서 안 간다는 것도 제가 볼 때 부담이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안 온 건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만약에 전화가 오셨으면 가셨을 저는 거예요? 가지요. 아, 합류한다? 원래 당에 대한 충성심은 그런 겁니다. 근데 전화가 안 왔고. 안 왔어요. 다행이죠. 아, 다행입니까 그게? 섭섭한 게 아니시고요? 아, 뭐 제가 또 김경진 의원이랑 둘이 같이 해서 또 하면 또 저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섭섭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여론조사 결과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좀 표로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데 정당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요.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이 화면의 가장 오른쪽 끝에 마지막 뭐 4주 써 있죠. 10월 4주 조사인데 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위아래 나란히 31, 30 비슷하죠. 근데 그 이전 걸 한번 보세요. 자, 배준찬 소장님, 요 지지율, 요 흐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추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그래프를 그대로 두세요. 보시면 9월 4주차째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추세. 9월 4주 뭐 27로 됐어요, 저때.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내려오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때 뭔가 좀 방향이 바뀐 것 같고. 그렇죠. 그게 뭐냐? 그러면 9월 4주째 바로 추석 명절 연휴 그 점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서 지지층들이 이제 결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특별히 민주당이 아주 호감도가 높아져서라기보다는 그래도 정치적 반사이익을 끌어갈 수 있는 동력은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에 반면 국민의힘은 뭐 홍범도 이슈 또 인사청문회 파장 이런 것 자체가 거기다가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이 여파가 여진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두 정당만 놓고 봤을 때 민주당도 안심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변화가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이 더 급하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뭐냐? 여기 뭐 또 두 분이 나와 계시지만은 중요한 건 말보다 행동, 혁신보다는 정말 실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시적으로 봤냐?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는 말로 이렇게 할 때는 지지할까 말까 이렇게 지금 관망이거든요. 근데 뭔가 가시적인 게 진동파가 한 번, 두 번, 세 번, 1주, 3주 이렇게 오면 지나면 그땐 지지율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순방하자마자 또 뭐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의 또 추도식에도 참석했는데 대통령의 이 행동이 뭐가 나오느냐. 또 이 혁신위에서 정말 이거야. 이 정도면 혁신이야. 할 수 있는 게 가시적인 게 그냥 말로는 안 됩니다. 이제 혁신적인 가시적인 게 뭔가 충격파로 뭔가 나오느냐 없느냐 한 2, 3주 이내로 이게 관건이라고 봐야죠. 김종욱 의원님과 질문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지금 분석 중에 뭐 민주당도 딱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반사 이익은 얻은 것 같다. 아까 그래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사실은 미세해요. 지금은 30대 31이니까 거의 같다라고 봐야 되지만 이 흐름 자체를 보면은 뭔가 변화가 지금 보이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민주당. 근데 반사이익이다. 뭐 호감도도 사실 민주당도 딱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 MBS에 있는 저 여론조사 경향만 보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한테는 현실을 못 보게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조사 데이터가 되게 매우 많이 있습니다. 저 데이터는 매우 보수적인 데이터인 거고요. 그럼 국민의힘이 그래도 높게 나온 편이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다른 데이터 같은 경우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딘가 중간쯤 있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의 경향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경향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면 그 이후에 한 3주 한 달 정도가 지나게 되면 정당 지지율도 하락하게 돼 있어요. 연동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그널이 뭐냐? 국정운영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 그럼 반등의 여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저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위 두 개 다 동반 하락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반등할 여력이 없어요. 연말 연초가 저렇게 간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다시 1월 달부터 치고 올라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혁신위가 더욱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김구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위에게 점수를 높이 못 주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어디서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것인가? 그러면 대통령이어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예를 들면 적어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TK로 마시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여론이 아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그다음에 고 최수근 상병 문제, 그다음에 박정훈 전 수사단장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전향적인 내용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을 반전하기 매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 소속인데 뭐 굉장히 쓴소리가 걱정을 해주셨어요. 뭐 해야 되는데 좀 왜 안 합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로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요. 오늘 인유한 위원장도 뭔가 앞으로 뭘 할 거다라는 약간 계획을 암시하는 얘기를 한 게 있고요. 어제 뉴스와이드에 출연했던 하태경 의원도 반성문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영상 묶여 있습니다. 보시죠. 이명박 대통령도 찾아뵈려고 그러고 대구에도 가서 박근혜 대통령도 언제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내려가서 만나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원래 병원에서 의사입니다. 그래서 약을 조제하는데 쓴 약을 꼭 먹어야 될 약을 조제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 바른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은 반성문을 써야 됩니다. 아, 반성문? 예, 윤석열 정부와 우리 당이 뭘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우리 당 사람들도 궁금해합니다. 자, 국민의힘 소속이신 유기찬 변호사. 인유한 위원장이 말한 쓴 약은 뭡니까?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글쎄 뭐 쓰다니까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 쓴 약이겠죠. 그러니까 먹기 싫을 텐데. 그런데 분명히. 문제는 뭐냐면 뭐 약부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아, 약부터 얘기한 건 급합니까? 12분의 혁신위원들한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일단 진단부터 받아야 돼요. 아, 야, 그러니까 지금 진단부터 해야지 약 처방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의사의 가장 큰 실수는 사실 다른 데를 진료하는 거잖아요. 원래 아픈 데 말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지율만 보고 사실은 정상적인 부분을 손을 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국민적 지지를 못 얻는 게 잘못도 해서지만 정치인의 가장 큰 잘못은 잘못된 언행보다도 국민한테 매력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게 호소력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A와 B 똑같은 말을 해도 A에 대해서는 국민적 호소력이 또 먹히고 B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봐야 되는 것인데 잘못되지 않은 부분을 또 수술할 수가 있어요. 지금 윤기찬 변호사가 말씀하시는데 진단을 하신 것 같거든요. 매력도가 떨어진다 뭘 말하는데 그러면 매력을 높이는 약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래서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메시지로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활형제가 혁신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유가 있는 것이 국민들이 과연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고 느꼈는지 그걸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당내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인기가 없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국민을 대하는 또 정책을 내놓는 태도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내용이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내용이 잘못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보여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용을 고치게 되면 당의 노선을 고치게 되면 이게 또 혼란으로 가는 부분이에요. 2015년도에 민주당이 다 아시겠지만 김상곤 혁신위가 성공적이었다고 했지만 결국 비대위로 갔어요. 그래서 그런 점 등을 잘 사례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까 하태경이 얘기했던 반성문부터 좀 쓰고 그다음에 약을 조제해야 된다 이 뜻입니까? 아니요. 진단서부터 써야죠. 반성문은 잘못했으니까 반성문인데 그거는 국민적 호소하는 측면에서의 반성문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뭐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진단서부터 끊어야죠. 진단서 약 처방을 해야죠. 약은 나중이다. 쓴 약이건 뭐건 약은 나중이다. 일단 진단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중에 하나가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 이 얘기 좀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 인유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살짝 비친 한 대목 여전히 파장이 있는데요.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으로 좀 가주세요. 요건데 요거 여전히 이게 파장이 나옵니다. 목소리가 좀 관련된 목소리가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낙동강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소중한 곳입니다. 상당히 거기가 이제 기가 세다 그런 농담으로 제가 한 거죠. 제가 낙동강을 비화한 건 절대 아닙니다.
과거 제가 강의할 때 낙동강 하류 세력에 대해서 조크한 거지. 그러니까 영남권 텃밭 정치했던 사람들이 주도하는 선거 전략이나 인물들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데 이런 발언이 반드시 또 연결되는 건 뭐냐면 영남권 의원들 불가리거든요, 중진들. 근데 저는 수도권에 나오라, 험지 출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수도권에서만 계속 정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험지가 아니라 아마 사지로 내모은 걸 겁니다. 왜냐? 자, 윤상현 의원의 전망대로라면 김은식 교수님, 영남권에서 활동했던 중진 의원들 수도권에서 서울 오면 이거 사지다, 그냥 죽는 거다. 그러면은 하태경 의원이 영남권 의원이 하태경 의원이 서울 도전했잖아요. 그럼 뭐 실패한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이거? 개인별로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영남의 지역구를 둔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도권에 오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영남의 지역구를 둔 의원이 과연 영남 정서에 갇혀 있느냐, 아니면 수도권 정서에 소구력이 있는 이미지와 수도권에도 통할 것이냐? 정치인이냐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윤상현 의원님은 별로 없다라는 분위기로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영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수도권 정서에 부합하는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왔다는 평가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는 것이고 영남에 3선, 4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영남 지역구에서 계속 했던 분들이 다선이니까 수도권에 험지 출마해라. 사실은 그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그냥 그런 의미의 윤상현 의원이 이야기한 것이고, 제가 볼 때 그 앞에 이뇨한 위원장이 낙동강 하류 세력 발언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우리 당의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하려면 영남 주의 이미지에서 탈피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걸 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데, 그 이런 면에서 혁신위원장 일성으로 처자식 빼고 다 바꾸자, 통합하자, 그리고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으로 했는데 오늘 보니까 농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이야 이거 어저께인데 농담이라고 자기가 조크한 거라고 약간 좀 오늘 아마 얼버무렸어요. 오늘 백브리핑에서도 그렇게 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치고 빠지기 작전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과연 인요한 혁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적인 평가는 오늘 구성된 혁신위원 중에서 정말 우리가 좀 기대를 할 만한 그런 분이 별로 많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 혁신위원장 이뇨한 위원장의 개인기와 돌파력과 정치력으로 문제를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일 텐데, 본인이 했던 말조차 다시 농담이라고 거둬들이면 제가 볼 때는 그 기대가 조금 깎이죠. 과연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의 활동을 마감하면서 우리 당에다 무슨 성과를 내줄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기대도 큰 만큼 조금 우려가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볼까요? 잠시 나갔었는데 영남권 의원들의 반응이에요. 낙동강 하류 세력 뒷전 이 발언에 대한 반응인데, 익명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꺼내놨어요. 영남 지역의 한 중진 의원, 수도권 위기론 대책을 내놓지 왜 영남을 거론하는가? 왜 영남이야 갑자기? 이런 반응. 영남의 초선 의원은 또 이래요. 물갈이 하겠다는 건 지역 민심을 짓밟는 것. 그러니까 지역 민심을 무시하고 뭐 의원을 뭐 갑자기 빼서 서울로 가라, 왜 그러는가, 약간 이런 반발인데요. 유경호 소장님, 이거 만약에 영남 이른바 낙동강 하류 세력 영남권에 대한 물갈이가 막 뭐 혁신안으로 나왔다 더라도 이거 관철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얘기 중에 들어있잖아요. 텃밭 정치. 그냥 쉽게 땅 짓고 헤엄치기 할 수 있는 터가 우리 정치에는 공적인 자리에서 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사석에서는 얘기하잖아요. 이를테면 보수, 지금 국민의힘은 영남에는 무슨 짓을 해도 표를 찍어주는 것 같고, 민주당, 약간의 진보, 뭐 이쪽은 호남에서 무슨 짓을 해도 표를 찍어주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통상 정치권의 인식이 그런 거죠. 그렇지 지금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뭐 막대기를 꽂아놔도 뭐 당선이 된다, 이런 얘기조차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뇨한 위원장이 자연인으로서 사적인 자리에서는 저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저런 얘기 우리도 술자석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영남권 또는 중진 의원이라고 해서 바뀐다가 아니라 정말 민심이 왜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플러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남권 의원들이 정말 험지로 간다라고 하면요, 아까 사지라는 의미도 표현도 나왔던데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영남권 중진 의원들이 정말 험지나 사지로 출마한다고 얘기한다면 호남에 가서 출마해라. 지금 국회의원들 연고 없어도 얼마든지
타 지역에 가서 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아니 부산에서 3선까지 했던 하태경 의원이 수도권에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에 무슨 연고가 있어요. 그러나 가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왜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바보 소리를 들었을 때처럼 털을 닦는 심정으로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그래서 양당 간의 그런 어떻게 보면 텃밭 정치에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노력을 하는 거라면 수도권이 험지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영남은 호남에서 출마하고 호남 출신들은 영남에 가서 한번 출마해봐라. 그래서 2%, 3%, 4%라도 득표를 해서 그게 쌓이면 결국 나중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문화가 바뀌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낙동강 하류 운운하는 얘기가 의미가 있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실현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기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뭐 그러신 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 실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TK 빨간불 속에 박 손잡은 윤. 박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요 내용 좀 보기 전에요. 오늘 TK 빨간불 요 앞부분, 제목의 앞부분부터 좀 볼게요. 화면에 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나왔던 여론조사인데요. 한국갤럽조사인데요.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 직무수행 평가 관련해서 대구 경북 지역 TK만 딱 뽑았어요. 근데 그때 잘하고 있다가 45, 잘못하다가 48. 근데요. 한 주 전에 비해서 확 바뀌었어요. 배용찬 소장님, 이거 무슨 의미가 됩니까?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와그라노 현상입니다. 와그라노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난 대선 때는 지난해 3월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를 강력하게 밀었던 TK였어요. 서문시장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 확 밀어줬는데 기대했는데 밀어붙는데 근데 와그라노, 홍범도 와그라노, 인사 와그라노, 그다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와지노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게 일종의 와그라노 현상인데 제가 이제 그칠게는 말씀드렸습니다. 옆에 김건식 교수님 계시니까 좀 학문적으로 이게 올리버의 기대 불일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대 불일치 이론은 조금 기대 불일치하면은 그래도 튜닝이 됩니다. 그래도 밀어줘야지 웃자노 이런데 이게 많이 어긋나 버리면 와카노, 와그라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TK 지역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는 게 TK적인 이제 MZ 세대 또 50대 같은 경우에도 경제나 뭐 이런 부분들이 원하는 뭐 목표대로 잘 안 되거든요. 힘드시죠, 요즘에. 그렇죠. 또 이제 서문시장 이야기합니다. 자영업청 대구 경북 경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화이트 칼라입니다. 화이트 칼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좀 더 가능성을 더 열어놓아야 되는데 이런 가능성, 화이트 칼라에 대한 가능성이 잘 열리지 않다 보니까 이 와그라노 현상이 발생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도 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도 잡았는데 중요한 건 이걸 거예요. 뭐 대구 경북에서도 원하는 거는 말보다는 좀 행동, 뭔가 가시적인 걸 파격적으로 전면적으로 내놓는다면 또 대구 경북 민심은 또 변합니다. 또 한 3, 4주 지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절박하게 뭔가를 보여주면 그래도 밀어야지 이러면서 지지율이 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걸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목 있죠. 앞부분이 TK 빨간불 그다음에 박 손잡은 윤이었습니다. 그 뒷부분 제목 그 영상으로 오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박정희 대통령의 하면 된다는 정신은 우리 국민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영예이신 박근혜 전 대통령님과 유가족분들께 자녀로서 그동안 겪으신 슬픔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시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순방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바로 저 행사로 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례적일 수도 있어요. 자, 윤경호 소장님과 윤기찬 변호사께 두 분께 똑같은 질문인데 제가 한 30초 시간 드릴 텐데 딱 질문이 이겁니다. 오늘 귀국하자마자 저 추도식,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년, 서거 44주년 추도식이거든요. 여기를 간 윤석열 대통령의 저 행보. 이거 TK 민심 의식했다 안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의식했겠죠. 또 하나 보수 세력의 이반, 민심 이반을 또한 의식을 했을 것이다. 숫자상으로 갤럽 여론조사에서 잘한다 45, 못한다 48이 나왔다는 건 엄청나게 심각한 이 여론 이반, 민심 이반이라는 거고요. 예. 보수 본류를 자임하는 세력에서도 예. 홍범도 흉상 이전 이념 전쟁을 부르짖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보수가 내세운 대통령이 맞나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런 점을 의식을 한 게 아닐까.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정말 귀국 후에 갔어야 될 곳은 제가 보기엔 이번 주는요. 예. 누가 뭐라 해도 이태원 참사 일주기입니다. 참사. 유족들과 만나서 책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얘기하는 게 그게 저는 윤 대통령이 가장 해야 될 일이다. 그게 내년 총선에 조금이라도 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오늘 행보가 TK 민심을 의식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참석이 그런 의미를 갖는 건 있죠. 그런데 참석 규모가 사실 좀 당정이 총출동했다고 봐야 할지. 당에서도 갔어요. 오늘. 네, 그 대통령실에서도 많이 오고 해서. 그리고 혁신위 원장도 참석했거든요. 저기. 그러니까 혁신위가 사실 이제 중도 확장의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혁신위의 중도 확장 노력과 대통령과 당의 어떤 그 보수층에 대한 집결 이 부분은 병행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실제 이제 보수층에 집결하는 이 지역적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팬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팬덤 관리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팬덤층에서 지지가 철회가 되면 사실은 중도 확장할 토대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도 저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다.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대통령이 호남을 안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국을 다니시는 그런 차원에서 특히 여기는 이제 서울 현충에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정치적 행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옛날 모습이 좀 있어요. 좀 확인해 보시죠.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우리 성실히 수행을 봐. 육군의 명예를 걸고 사정당을 저거 옛날 모습인데 오늘 모습 중에서 주목을 받은 사진들이 있어요. 화면 좀 보세요. 이 사진입니다. 지금 계단을 올라가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근데 잘 보시면 이거 특히요. 김종욱 전 행정관 잘 보세요. 사진 크게 좀 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얼굴 뒤에서 봐도 약간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이렇게 가서 아까 첫 번째 사진 보세요. 이건 누가 봐도 다시 이 사진 말고요. 처음에 나왔던 사진. 그 사진 보면 고개를 살짝 돌리면서 뭔가 얘기하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이 사진. 요거 다시 보고요. 일단 다음 거. 오늘 대통령실 대변인이 내놓은 브리핑이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보아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로 걸어 올라가 헌화하고 분향했다. 그리고 오솔길을 걸어 내려오면서 대화했다. 지금 저 옆에 사진이요. 아까 뒷모습의 앞장면입니다. 뭐라고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 뒷모습 저겁니다. 자, 김지욱 전 행정관 상상력 발휘하셔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마이크를 좀 달고 가시지 마이크를 안 달고 가서. 저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뭔가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매우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요. 제 느낌에 그런 것 같아요. 미소예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아버지의 정치적 복원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해외에 나갔다 돌아오자마자 현직 대통령이 대구까지 내려와서 대구가 서울입니다. 오늘 서울입니다. 서울 현충원입니다. 서울 가서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자신의 정치적 복원과 아버지에 대한 정치적 복원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본인은 생각했다는 좀 판단이 들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 장면 하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얻을 걸 다 얻었다라고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흡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에 계시는 현직 대통령은 별로 얻은 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든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범죄를 저질러서 유죄를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셨던 분이고요. 근데 이분을 누가 기소했습니까? 이분을 누가 사면했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저렇게 서로 즐거워할 사이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 역사와 우리 정치를 퇴행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거리감과 무거움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모르죠. 무슨 얘기를 대화를. 그리고 오솔길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저 길을 꽤 걸었거든요. 그건 뭔가 대화를 분명히 했을 텐데 그건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쯤에서 오랜만에 상경하신 박 전 대통령을 전화로 지금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이 전화를 받으셨나요? 서울은요. 서울은요. 안녕하십니까. 나오셨군요. 네네네. 자, 나오셨군요. 박 전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서울 오셨는데 오늘 좀 몇 가지 질문 좀 할 게 있는데 이제 배우찬 수장께서 질문 있어요. 궁금합니다. 아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과 그 묘소로 올라가면서 무슨 말씀 나누셨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색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정말 계단이 정말 많구나. 정말 많다. 정말 많구나. 이런 얘기 했습니다. 계단이 많다 얘기를. 네, 그래요. 아무래도, 그러면은요. 근데 두 분은 아까 잠깐 김종욱 전 행정관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악연이었어요. 처음에 시작은. 악연으로 해서 지금 전현직 대통령 관계가 됐는데 국정농단 수사를 생각하면 혹시 앙금이나 섭섭파 이런 거 없으십니까? 앙금은 빵집에 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은 앙금보다는 미래를 얘기하고 또 정치 얘기보다는 화합, 그리고 특별히 44주기이기 때문에 조국 근대화, 새마을 정신 이런 것들을 더 고취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오신 답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김근식 교수님도 뭐 질문 좀 하시죠. 저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그래도 예전에 당대표 하시고 하실 때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선거를 아주 잘 치르신 경험이 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국민의힘에 위기에서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네, 첫 번째로 새롭게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누구라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타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새누리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답은 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한데 이거 요 질문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걸로 지금 혁신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지금 인유한 혁신위원장 과거에 보면은 오늘 추수식도 참석했고요. 박근혜 인수위에도 참여하셨던 분인데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잘 기억이 저기합니다. 네, 자세한 거는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뭐 유영아 변호사 얘기가 끊으셔버렸어요.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다음 분도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요. 어제는 MB 전 대통령 어제 4대 강보 중에 하나인 여주 강천보 산책에 나섰거든요. 그리고 뭐 시민들과 만나는 모습도 있었는데 우선 그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나 경고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전혀 없어.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없고 나는 내 삶을 잘 살아갈 거야. 뭐 자꾸 그렇게 뭐 묻지 말아야 해. 이 젊은 사람들이. 뭐 자꾸 내가 답변에 실수하기만 바라고 자꾸 물어보나 이 사람들아. 젊은 사람들 건강해져. 마음을 쭉 펴고 확 열고 그렇게 살아. 동해? 오케이. 파이팅! 그렇게 지금 기자가 여기 오면 안 되지. 여기는
잘 보러 왔습니다. 나무 기사다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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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무튼 유쾌한 모습이긴 한데 자, 배우찬 선생님 질문 좀 하시죠. 지금 보면 예. 제가 일단 MB 전 대통령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전화벨도 안 울렸는데 그냥 바로 받으시는군요. 그거 안 울린대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어제 잘 들리죠? 예, 어제 보니까 분위기가 오케이. 어제 분위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 정말 자연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그 기자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거 물어보고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아니, 건강이 저보다도 배종찬 소장보다도 좋아 보이시는데 뭐 테니스 운동도 요즘 열심히 하시나요? 시장 때도 했고 대통령 재임 때도 했고 그리고 해임 때도 했습니다. 계속한다. 건강하잖아요. 테니스가 건강 비결이군요. 아, 그럼. 아니 근데 자연을 보고 또 누려야지. 어제 현장에 나가서 기자분들한테 젊은 기자분들한테 상당히 좀 까칠해 보였습니다. 공부해라. 젊은 사람들이 건강해진다. 이렇게 타박하신 뭐 이유가 있어요? 공부해야지.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가르침을 주겠어요.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MB처럼 되라. 내처럼 하면 되는데. 그건 뭘 자꾸 쓰잘데기 없는 걸 물어봐. 보이스 앰비셔스가 그런 뜻이었군요. 그럼. 해석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요, 아까 영상에 지금 확인해봤는데 끝장면에 기자들의 말을 뭔가를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갑자기 무슨 나무 기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를 하신 겁니까? 나무 기자가 뭡니까? 나무 기자. 예. 내가 뭐 말 실수했거나 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꽃 기자, 나무 기자. 오. 그 4대강 유역에 또 나무들이 많아요. 오. 이팝나무도 많고. 그 문화부 기자가 아니라 진짜 나무 기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이상원의 그 꽃을 닮았어요. 갑자기요? 그래. 그런 거지. 자, 김민식 교수님 질문하시죠. 아니 뭐 어제 참 큰 행사를 치르셨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고 좀 세 번째 만나는 건데요. 우리 MB 대통령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혹시 섭섭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해서 또 당의 원로시고 전직 대통령이신데 하실 말씀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 말이 많지. 예. 할 말이 많으나 뭐 찾아와야 말을 해야지.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뭐 그 말합니까? 답변 됐죠? 오케이. 아니면 혹시 뭐 먼저 좀 윤 대통령께 전화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네, 한마디 하려고 그래요. 예. 한 길로 가고 있어요. 한 길이요? 김한길. 그래요. 아, 김한길로 가고 있다 이런 뜻이 있네. 그러면은 당의 원로로서 당에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내가 할 말이 있나? 우리 인촌이를 잘 부탁해요. 누구요? 인촌이. 인촌이. 인촌이요. 해요도 있어. 해요도 있어. 그래. 알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뭐 이 정도 좀 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불러줘요. 알겠습니다. 여긴 MBN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듣고 보니까 모든 것을 다 MB로 연결을 시키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해 주신 이상민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총선이 인생 전부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한가요? 정치인일까요? 누굴까요? 일단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보시죠. 이거를 내가 발표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 임기 안에 이걸 모든 사회적 논란과 이런 것도 잘 조정해 나가면서 가겠다, 이런 의지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설마 이 법을 던져놓고 국회에서 논란 벌어지고 사회적 논란은 벌어지고 그러는데 장관은 총선 출마하겠다고 이렇게 몸을 빼거나 그러시지는 않겠죠. 총선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하시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할 일을 안 한다? 그럼 총선이 이렇게 남아 있었으면 중요한 법 준비된 건 안 올립니까? 해야죠. 저희는 준비된 정책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릴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김종욱 전 행정관. 지금 민주당에서 이른바 한국판 제시카법 이걸 좀 문제 삼으면서 이거 뭐 의식한 겁니까? 이거 총선하고 연결해서 질문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한동훈 대변인이 답변한 거거든요. 이거 민주당에서 질문한 취지가 뭡니까? 먼저 기본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향후 행보가 무엇이냐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그 민주당 같은 경우 초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초반일 때
막 세게 공격하다가 예. 힘이 빠져가지고 역습을 당해서 아. 매번 이제 예를 들면 국회에서 문제가 끝나고 나면 뭐 패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잖아요. 아. 그런데 그걸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예. 최근 상황을 보면 소위 이 검찰에서 제기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따지고 보면 검찰 수사의 허점이 국민에게 드러나게 된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주에 MBN 뉴스와이드에 나와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화양연화는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이유는 적어도 검찰이나 법무부가 수사를 잘한다고 국민이 생각할 때나 검찰 정치가 통하는 거죠. 예. 근데 거기가 깨지는 순간 검찰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회에서 아무리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이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예. 지금 그냥 대통령이 싸우니까 싸우라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예. 입장에서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법무부 장관을 더한다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총리는 못해요. 예.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지 않는 이상 한동훈 총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국회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법무부 장관도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죠. 그러면 총선밖에 없다고 보시는 법무부 거예요? 장관도 탄핵할지 말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일한 탈출구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험지로 가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강남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영남을 가겠습니까? 예. 험지를 가야 되는 상황.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지가 참 딱하게 됐다. 저렇게 국회에서 말은 세게 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 이제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라고 하는 계속적인 질문들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어떤 법, 그러니까 정부가 했던 어떤 제도를 놓고 그것도 총선과 연관지어서 계속 민주당에서 물어봤다 이겁니까? 비꼬는 거죠.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뭐 나온다고 되겠어? 뭐 이런 얘기들이죠. 알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일단 제시카법 얘기인데 짧게 그게 뭔지 소개해주고 민주당의 저런 질문이나 저런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에도 이제 거주지를 제한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저 부분은 사실 논란이 많은 법안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걸 지금 법무부에서 일단 정부 발의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사전에 당정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박용진 의원이 아마 당정 협의를 안 했을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 때문에 본인이 만회하려고 자꾸 저 공격적으로 나오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시카법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지만 어쨌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생 얘기를 민주당이 얘기하면서 한동훈 출마가 민생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제시카법은 민생과 관련이 있죠. 예.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럼 제시카법이 어떤 것이 더 보완돼야 되고 이런 법의 내용이 낮고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콘텐츠 관련해서 질의가 오가야 되는 것인데 아니 제시카법을 만드는 이유가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를 위한 것이다.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오죠? 그렇게 따지면 장관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민생과 관련된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혹시나 당신 총선 출마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정치인 출신의 옛날 법무장관들은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 정치인 출신의 법무장관이었던 추미애, 박범계 이런 분들은 그럼 정부 입법 하나도 안 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맥락을 연결시켜서 박용진 그러니까 의원 뭐만 하면 총선 이렇게 연결된다 이거죠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법무장관하고 영장 기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검찰청장한테 그런 예를 따지는 건 이해가 되지만 법무장관이 무슨 수사권지를 해가지고 영장 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법무장관하고 영장 기각하고 무슨 사유가 있으며 또는 야당 대표가 영장 기각돼서 그렇게 기세등등해서 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고 저는 이재명 대표도 민생 말씀하시면서 저거 민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영장 기각과 발부가 민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일반 국민의 영장 기각률 발부율과 데이터를 갖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의 영장 기각 발부 갖고 저렇게 사사건건 또는 정치인 출마 여부 갖고 사사건건 글쎄 세비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야 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장관이 정치적으로 국회의원대로 출마하려고 하면 자기가 가진 권한을 갖다가 이렇게 다르게 행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예를 들면 민주당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당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라는 질문을 다 했기 때문에 왜 민주당만 그러냐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장 청구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이 한 얘기가 쭉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분명히 체계라는 게 있어요. 법무장관이라는 것은
뭐 이 검찰 행정을 총괄 하지만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이죠. 것이고 엄격히 이게 행정.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권이라는 형태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해서 옛날에 강정구 교수 같은 경우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 하라 이거 갖고 지금 법무장 옷 벗은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사 지휘권 형태로 발현됐을 때 그런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한동훈 당신이 이거 책임져라.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갑자기 또 두 분이 아주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영장이 기각된 게 무슨 관련입니까 도대체? 뭐 이걸 갖고 토론을 하실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른바 또 무슨 유튜브 채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건 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선의를 가진 사람들 한 분 한 분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처럼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일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국민기자단이라는 걸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뭔가를 올렸는데 한동훈 장관은 친송하고 뭐 민주당 쪽에서는 비판하고 뭐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걸 민주당 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거에 접해 보면 뭐 기사 내용이 뭐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게 국민세력과 인력으로 운영되는 뭐 법무부 국민기자단의 홍보 활동이 이게 뭡니까 막 지적하니까. 뭐 이게 사생페이입니까? 뭐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 옆에 보면 이 영상들이 있거든요. 제목에 보면 대부분은 민주당 쪽 약간 비판하고 한동훈 장관을 좀 높게 평가하는.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법무부가 적발했다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동훈 장관님 물어뜯으려는 칠승이는 누굽니까? 이 무슨 그리고 고작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기세 등등하는 뭐 이런 거예요 지금요. 이런 내용들의 영상이라는데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 해명이 있는데 이거 기자단 참여하시는 한 분이 개인적 이 유튜브 활동을 하는 거다. 우리는 일절 그런 거 오해할 거라고 얘기 안 한다. 전혀 지원 안 하고 그리고 법무부 국민기자단이란 명칭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그 명칭이 사라졌어요. 근데 앞서서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할 때는 그 명칭이 들어있는 영상 요걸 좀 문제 삼았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윤경호 소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부 스크린. 그러니까 걸러내는 절차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쏠림이죠. 한동훈 장관만 쳐다보고 있고 법무부 내에서 누구 하나 이런 식의 유튜브가 법무부 이름이 쓰인 뭐 국민기자단이든 뭐든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제동을 거는 장치가 전혀 안 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조차 극우를 표방하는 유튜버들을 장관으로도 임명하고 무슨 공무원 뭐 인재개발원장인가 하는 차관급 자리에도 임명하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잣대로 기준으로 보면 치우쳐 있는가를 혀를 끌끌 차게 만들었는데 저렇게 개인 유튜브 활동을 하는 저런 분들도 법무부 국민기자단으로 위촉이 되고 그러면서 더 이게 가속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지나친 쏠림 현상이 저기에도 고스란히 저는 투영이 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공무원이라면 내부에 저런 정도의 장치는 좀 걸러져야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다. 법무부 내부에서 아마 반성 많이 했겠죠. 자, 김근익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 저게 이제 국민기자단이라는 게 아마 여러 명의 다수의 기자단을 한 구성했을 40명 거예요. 정도 된다고 알려졌어요. 되게 이제 관공서마다 그런 그 기자단을 많이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관공서의 이제 내용들 일하고 있는 법무부의 활동 내역들을 이제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또 시민들에게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마 비상근 자문위원 같은 이제 기자단을 만들어서 위촉을 하는 건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개인 SNS 계정에 저를 올린 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저도
법무부 국민기자단이라는 그 타이틀을 써서 올린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거 올려가지고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시는 분은 그게 법무부에서 그렇죠. 그런 건가?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낸 것으로 오해를 살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유튜버 개인이 뭐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뭐 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법무부 국민기자단이라는 그 명칭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저런 정치적 공격에 빌미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무부도 지금 기자단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삭제가 됐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기자단으로 뽑혔으면 본인이 개인적인 SNS 활동을 개인 차원에서 하든가 아니면 저렇게 하려면 기자단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게 맞고 또 이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을 위해서라도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게 법사위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법사위에서 또 다른 장면도 있었거든요. 영상으로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출력물 가운데 상당 분량을 좀 입수를 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하단을 보면 강 건너 어떤 아자마까지 자라바가 해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이 아자마는 아주머니를 비하하는 표현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국회에 있는 여성 의원들을 강 건너 아줌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아니고요. 네. 전 페이지 중에 해필 왜 조기만 발췌하셨습니까? 학창 시절에 무협지 많이 읽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면 한 3권 썼습니다. 아, 3권을 쓰셨어요, 책도? 예. 네. 여기 보면 최후의 무공초식으로서 환영마검, 폭풍 참마검 이게 무슨 감사 기법인지 한번 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좌측 상단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용문객잔의 주방장이 칼 쓰듯이 조사하소 다다다다다. 뭔 소리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뭐 국감장에서 뭐 저런 거 질의하고도 내용이 나왔네요. 그래서 그냥 저런 장면도 있었다 하고 그냥 전해드렸습니다. 무슨 신용문객장 이거 뭐 무협지 나오는 용어 같은 게 등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시작할 때는 이제 불리하죠. 예. 이렇게 떨어져 나가 포용 못했다는 것 때문에. 예. 근데 막상 나가서 제3당이 돼서 표를 얻으면 민주당 표를 더 많이 가져가요. 거기를 찍는 사람들은 중도거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그 수행 뭐 이렇게 지지를 하잖아요.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한 7대3으로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7이라는 사람들이 주로 거기 찍을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당을.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준석 신당, 뭐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생기면은 민주당 표를 많이 잠식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거 최근에 어떤 조사가 있었는데 이게요, 일단 정당 지도를 좀 눈여겨 봐주세요. 이 지도는 민주당이 좀 많이 나오는 건데 46%, 30% 정도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준석, 유승민 신당을 집어넣습니다. 가정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바뀐지 한번 봐주세요. 보면 민주당이 38이에요. 떨어지죠. 국민의힘도 떨어졌는데 민주당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당은 17조, 거의 18%. 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 맥락에서 얘기한 것 같거든요. 김은식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예, 사실 저게 지금 제3지대로 겨냥되는 무당층 또 중도층의 지금 숫자가 계속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 신당 창당에 지금 움직임이 있잖아요. 양양재 의원은 이미 신당을 만들었고 금태섭 의원도 신당을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큰 각광은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이준석, 유승민 발 신당이 계속 정치권 회자가 되고 있어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저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중도층을 가져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이준석, 유승민 둘만이 아니라 거기에 비명계 의원까지 나와서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탈진보, 탈민주당 성향의 정치인들이 대거 합류할 경우에 그래서 좀 판이 커졌을 경우에 예컨대 2016년에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이른바 비노 그 비주류 이쪽 분들을 흡수하면서 했던 정도의 크게 이 형성이 된다면 저 유인태 총장의 예언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갈 표가 다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는 탈민주, 탈진보, 적어도 비명계까지 흡수하는 것을 아우르는 신당이라고 그럴 수가 있는데 유승민,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정당에 그분들이 갈 일은 사실은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건 분리해서 봐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유승민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는 두 분이 같이 하기가 사실은 아직까지 껄끄러운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승민발 이준석발 신당은 아직 찻잔 속에 미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준 의원관. 그러니까 여당발 신당이 민주당한테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이건데요? 이게 첫 조사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를 했잖아요. 하나가 이제 윤석열 신당일 때랑 유승민 이준석 신당일 때는 그러니까 윤석열 신당은 상당히 낡은 이미지가 많아서 오히려 소위 민주당의 지지로 몰리는 그러니까 심판 선거로 가는데 유승민 이준석 신당일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들이 유승민 이준석 신당으로 오고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유승민 이준석 신당으로 못 가고 국민의힘으로 또 남아요. 이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주로 그러냐? 그 세부 데이터를 보니까 20, 30대 지지율이 한 20% 초반이에요. 그다음에 중도도 한 20%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20, 30대 중도층 같은 경우가 심판 여론이 강해서 그래서 윤석열 정당이라고 얘기하면 민주당을 지지했을 텐데 이 새로운 정당이 등장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동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이건 역대 선거에서 마찬가지인데요. 양대 기득권 정당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양대 기득권 정당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지역구 그러니까 비례로는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을 심판을 하고 지역으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응징하는 투표 형태가 있는데 저는 지금 초기 형태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심판 여론이 계속 높아질 거냐 높아지지 않을 거냐가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주목되고 이 데이터는 오히려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이 첫 조사가 계속 유지되는가 안 되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주당과 관련된 건데 최근에 이른바 이제 강성 지지층 관련된 건데요. 이원욱 의원 지역구 뭐 얘기가 나오는데 화면 좀 보세요. 이원욱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 저런 게 붙어 있대요. 저 수박 쓴 인물들은 누굽니까? 저기 보면 무슨 저기 뭐 토착외구 당도 오 잔당들이라고 쓰면서 여기 이름이 써 있어요. 뭐 보면 여기 뭐 조응천, 이상민, 김종민 해서 수박 씌워놓고 당도 5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이 뭡니까? 외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를 100번, 1000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 저기 있는 인물들을 처단하겠다 이 뜻으로 들리죠.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사진 좀 보세요. 제거된 상태로 일단 입장 없다. 다음 화면입니다. 여기 보면 또 어떤 강성 당원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이원욱 의원 사무실 찾아가서 뭐라 그랬는데 왜 당대표 사진 하나 안 걸었냐고 문제 제기를 했대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진 왜 안 걸었냐고 거기 사무실에다가. 그리고 아까는 당도 5 잔당들 총알 한 발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험악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요거요. 윤경호 소장님하고 윤기찬 변호사께 제가 한 1분여씩 시간이 좀 여유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윤경호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내에서의 표결, 그다음에 당 소속의 관련 표결은 개인의 의사를 100번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인사 관련 투표는 절대로 비밀 투표로 하되 자유의지로 맡겨라. 당론으로 하지 마라. 이제 평소의 지론이었습니다. 하물며 체포동의안도 뭐 예를 들어서 총리나 장관에 대한 인준 표결 비슷한 걸로 저는 생각해야 된다. 정당의 다양성이나 또는 여러 목소리를 내는 게 사실 그게 기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결 투표 결과가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지 않았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최대의 위기고 최악의 위기였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응징을 해야 된다라는 강한 목소리가 있는 건 뭐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이미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국함 역할을 자기는 하고 배드캅 역할을 나머지 이런 강성들한테 맡긴다 한들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고 했으니 저런 개딸들이나 나머지 강성의 목소리를 잠재워주는 역할까지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되는 거다. 그래야 포용이 되는 거지. 계속 본인은 국감 역할만 하고 배드캅 역할을 하는 저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나오게 하면 그건 뭐 이탈 세력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기찬 변호사께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좀 저런 걸 하지 말아라고 강력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 상황이 있을까요? 작은 차이를 넘어서자 그랬는데 작은 차이로 보지는 않는 거죠. 저렇게 되면. 저는 전현직 원내대표하고 도시락을 드실 게 아니고 그 5분을 모아서 도시락을 드셨어야 돼요. 아까 거기 혹시 당도 5 뭐 여기 등장하신 분들? 그분들 모아서 도시락을 드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 모습 자체만으로
저런 행위가 자제되는 거죠. 말씀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저 부분은 당내 문제를 넘어선 거예요. 저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당대표께서 이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고 조만간에 이원욱 의원 불러서 도시락을 한번 하시면 저런 부분들은 자제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식 교수님 한 30여 초 시가 있는데 아까 그 이원혁 의원 사무실 앞에 걸어놓은 프레카드, 프레카드 보고 선수막. 섬찟했는데요. 예. 저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냥 일견 제 느낌입니다만 예. 북에서 많이 쓰는 그 표현들입니다. 아, 그래? 좀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그거? 저게 남쪽 언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밀정? 아니요, 아까 그 개딸들 밑에 나와서 저에게 총알 한 발이 남아있다면 100번, 만번 100번, 뭐. 1000번이라도 처단할 것이다. 저건 정말 제가 볼 때 북에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참 무섭고 놀랍습니다. 어우, 좀 섬뜩하잖아요, 저런 걸. 늘 철거는 됐다 그래요, 일단. 하여튼 저런 모습이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